안녕하세요. 2020년 춘계 미학회 발표를 맡은 서울대학교 미학과 서현정입니다. 제가 발표 주제는 아도르노 영화 미학에서 기술의 문제이고, 발표는 글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르노 영화 미학에서 기술의 문제. 들어가는 말. 아도르노 미학에서 영화는 음악에 비하면 작은 영역을 차지하는 장르이지만, 그가 문화산업의 핵심적인 영역이라고 규정한 것처럼 그의 문화산업론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중요성은 작지 않다. 뒤늦게 출현하여 역사가 짧은 예술임에도 불구하고 기술 진보와 거대 자본의 투입을 토대로 빠르게 발전하고 대중화되었다는 점에서 영화는 이전의 어떤 예술보다도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게 되었다. 비록 생전에 그는 영화 미학을 음악 미학만큼의 심도 있는 이론으로 구성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활동하던 시기, 즉 20세기 초중반에 영화는 이미 그가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장르가 되어 있었다. 영화에 대한 그의 입장은 양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계몽의 변증법이나 미니마 모랄리아에서 산발적이고 파편적인 방식으로나마 할리우드 영화와 같은 상업적 영화에 대해 언급할 때에는 주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 영화를 위한 작곡이나 영화 투명성, 예술과 예술들에서는 영화의 예술적 가능성을 탐색하기도 하고 일부 영화 작품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에게 영화는 문화산업의 산물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 대상이면서도 대안적인 가능성에도 또한 열려있는 예술인 것이다. 영화에 대한 아도르노의 이러한 양가적인 입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영화 제작에 있어서 핵심 요소인 기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는 영화를 기계적 복제 기술을 사용하는 동시대 문화산업의 가장 특징적인 매체로 규정함으로써 여타의 초창기 영화 이론가들과 마찬가지로 영화의 본질을 기술로 간주한다. 그러나 기술 개념에 대한 그의 이해는 당대의 이론가들과 구분되는데, 특히 베냐민과 크라카우의 영화 이론에 등장하는 기술 개념과의 비교 속에서 구체화된다. 아도르노는 베냐민과 크라카우가 주장한 영화에서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들이 옹호하는 기술 개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적인 논의를 거쳐 영화에서의 기술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그로부터 대안적인 영화, 예술로서의 영화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처럼 기술의 의미를 밝히는 과정을 통해 문화산업론 안에서 비판의 대상으로만 여겨진 영화는 동시에 진리를 담지하는 예술로도 자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이는 또한 아도르노 영화론을 하나의 미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기도 하다. 1. 아도르노 미학에서 기술 개념, 테크닉과 테크놀로기. 아도르노에게 있어서 예술작품에서 기술은 어떤 목적을 위해 단순히 소비되는 수단적인 역할을 넘어서 그 자체로 핵심적인 역할과 의미를 갖는다. 미학 이론에서 그는 기술을 재료 통제에 대한 미학적 명칭으로 정의하고 기술이 예술의 인식을 위한 열쇠이며 기술을 통해서만 반성이 예술작품 내부로 들어가게 된다고 강조한다. 즉 주어진 재료를 다루는 방법으로서 기술은 제작 주체의 반성을 작품에 반영시키는 요소라는 점에서 작품의 본질적인 내용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에게 기술은 예술의 전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비로소 예술작품의 본질인 진리 내용이 구현된다. 예술작품은 기술을 통해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의 집합체 이상의 것이 되는데, 이러한 그 이상의 것이 바로 예술의 진리 내용인 것이다. 그에게 작품의 진리 내용이란 그 자체로 작품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요소들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요소들의 단순한 합 이상의 새로운 것이라고 할 때, 기술은 작품을 형성하는 주체의 실천적 계기로서 반영되는 것이다. 이로써 기술을 통해 모든 예술작품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점과 작품에 있어서 예술적인 요인은 인간의 산물이라는 점이 드러나게 된다. 이처럼 기술은 예술작품의 본질로서의 진리 내용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형성되고 구성된 산물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요인인 것이다. 그렇다면 아도르노에게 기술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가? 그는 기술을 두 부류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는 미학 내적으로 결정된 기술 개념과 작품 외적으로 발전된 기술 개념을 대비시키는데, 둘 사이의 대립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것이기에 소멸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전자공학과 같은 예술 외적인 매체를 가지고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진 시대에 이르러 동굴 벽에 동물을 그린 손과 모사를 수많은 곳에 동시에 보여주는 카메라 사이에는 질적으로 거대한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동굴벽화에는 보기라는 주관적인 행위로부터
보이는 것을 분리해내는 기술적 방식이 여전히 잠재해 있음을 강조한다. 정리하자면 미학 내적으로 결정된 기술이 동굴벽화의 경우와 같이 과거부터 인간이 터득해온 수공예적 기술이라면, 기술 외적으로 발전된 기술은 카메라와 같이 인간에게서 분리되어 독자적인 진보를 이룩한 기계적 기술을 일컫는다. 그런데 그는 과거의 예술과 현재의 예술 사이에 아무리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나 현재에나 예술에는 여전히 기술이라는 용어로 단일하게 지칭되어야 할 공통의 속성이 내재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다. 두 기술을 서로 다른 차원 또는 상반되는 특성으로 분리해서 분석하기보다도 기술이라는 단일한 틀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그는 예술에서 기술은 과거부터 존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은 뒤늦게 주목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현대적인 예술 운동에서 보듯이 미학적인 기술이 예술의 과학화를 추구하게 될 때 예술은 문제적인 것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예술에서 기술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20세기 이후 과학적 기술의 발전이 부각된 시대 상황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기계적 기술은 기존의 기술과는 분명 다른 성질의 기술로 인식되면서 테크놀로기라는 이름의 특수한 기술이 하나의 분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아도르노의 이러한 언급을 통해 그가 기술로 번역되는 두 용어인 테크닉과 테크놀로기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그는 두 용어를 종종 구분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두 용어는 그만큼 복잡한 의미관계에 있다. 위의 언급에서처럼 그는 우선 테크닉을 기술의 기본적인 용어로 사용하는데 어떠한 기술인지에 따라서 여러 수식어를 붙여가면서 사용한다. 특히 작품 외적으로 발전된 산업적 기술에 대해서는 테크놀로기라는 용어를 부여한다. 테크닉은 모든 기술을 포괄하지만 테크놀로지는 그 중에서도 과학적이고 산업적인 진보를 토대로 발전된 기술을 지칭하는 것이다. 미리엄 한센은 독일어 단어인 테크닉과 테크놀로기의 함의를 그에 각각 할당되는 영어 단어인 테크닉과 테크놀로지와의 비교를 통해 구체화합니다. 독일어 테크닉과 테크놀로기는 적어도 이 용어들이 아도르노가 저술할 당시에 사용될 때에는 영어의 테크닉과 테크놀로지에 정확히 부합하지는 않는다. 만약 우리가 테크닉과 테크닉을 어떤 작품의 형식적인 측면에 대한 예술적 장악력 혹은 장인적 방법과 기량을 지칭하는 데 사용하고, 테크놀로기와 영어 테크놀로지를 기계적이고 산업적인 도구와 절차의 총체를 나타내는 데 사용한다는 말이다. 독일어와 영어에서 모두 테크놀로지는 개별적인 기법들로 구성된 지식의 분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독일어 단어인 테크닉은 영어의 테크닉이라는 단어를 훨씬 능가한다. 그것은 예술적인 실천들과 예술 외적인 실천들, 산업적인 실천들과 산업 이전의 실천들 모두를 나타낸다. 한센의 주장에 따르면 아도르노에게 테크닉은 테크놀로기의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한 작품 외적으로 발전된 기술이 테크놀로기라면 테크놀로기와 미학 내적으로 결정된 기술 모두를 포괄하는 것이 테크닉인 것이다. 아도르노가 이처럼 테크닉이라는 중추적인 기술 개념을 테크놀로기라는 당대에 새롭게 대두된 기술 개념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을 시도하는 근거는 카메라라는 기계에 기반한 새로운 예술인 사진과 영화의 등장이라는 역사적 맥락으로 뒷받침된다. 이러한 시도에는 당대의 많은 예술가들과 이론가들이 새로운 기술을 기존의 기술과 분리시킨 뒤 독자적인 것으로 이해한 태도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의도 또한 담겨있다. 특히 문화산업론의 맥락에서 예술의 상품화와 물신화를 확산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이 바로 산업적 기술로서의 테크놀로기라는 점에서 그에게 이 기술은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할 대상이다. 그러므로 태생적으로 테크놀로기에 기반하는 영화에서 기술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따라서 영화는 그가 비판하는 문화산업의 산물이 되기도, 예술을 확장하는 새로운 예술이 되기도 한다. 그가 주목하는 기술 개념의 함의는 벤야민이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에서 논의한 영화론과 크라카우의 영화 이론에 대한 그의 논평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이 기존의 영화 기술 개념에 대한 문제제기, 벤야민과 크라카우에 대한 비판, 1. 벤야민에 대한 비판. 영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거의 유일한 글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 투명성에서 아도르노는 앞서 언급한 두 기술 개념의 구분이 이전의 예술들과 달리 영화에서는 불분명해지는 현상을 지적한다. 영화의 늦은 등장으로 인해 기술의 두 가지 의미를 음악에서처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영화에서는 어렵다. 음악은 전자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내적 기술, 즉 작품의 조화로운 구조와 그 재생 또는 연주,
즉 복제수단은 서로 구분된다. 영화는 두 기술의 동일시를 주창하는데 베냐민이 관찰한 것처럼 영화는 원본이 없고 대규모 복제가 된다는 것, 즉 대량 생산품은 그 자체로 사물이라는 것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일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음악에서만큼이나 영화에서도 그렇다. 두 기술, 즉 작품 내적인 구조를 구성하는 예술가의 기술과 복제 수단으로서의 기계적 기술은 음악에서와 달리 영화에서는 구분하기 어려워졌다. 아도르노 당대의 음악에서 기계적 복제 기술이란 작품의 내적 기술이 적용된 이후에 작품 외적으로 도입되는 것이었기에 원본으로서의 작품과 그것이 오디오나 라디오를 통해 재생되고 연주되는 과정은 별개의 기술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복제 기술은 이미 그 자체의 요소로 갖는 대중 매체로서의 영화에서 이러한 두 기술은 동시적이고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는 이러한 문제적인 상황을 벤야민의 영화론에서 발견한다. 베냐민에게 영화의 기술이란 원본 없이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계적 복제 기술을 일컫는데 이러한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예술의 특성은 일회적이고 지속적인 아우라로 대변되는 제2가치에서 대중에 기반한 전시가치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러한 예술의 변화는 사진에서 시작되어 영화에서 가장 진보적인 형태로 구현된다. 그는 과거 그리스인들의 경우와 같이 복제가 불가능했던 기술적 수준에서는 작품의 영원한 가치, 즉 아우라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던 반면 기술적으로 큰 규모와 분량으로 작품을 복제할 수 있게 되면서 기술적 복제 가능성 자체가 곧 영화의 형식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간주한다. 즉 예술의 형식적 변화는 곧 기술적 수준의 발전 정도와 비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 변화로 인해 영화는 결정적인 특질인 개선 능력을 갖게 된다. 하나의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단편적인 영상들이 수정되고 조합되는 과정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영화가 완성되기까지 그러한 편집 작업이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영화가 전통적인 예술이 추구하던 영원한 가치를 포기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 그는 이러한 영화의 기술을 제2의 기술로 규정하는데 과거의 자연지배를 목표로 두었던 제1의 기술에 비하면 제2의 기술은 자연과 인류의 상호작용을 추구하고 인간을 훈련시키는 역할을 한다. 영화가 지닌 이러한 기능과 가치는 과거 관객의 가장 낙후된 태도를 가장 진보적인 태도로 변화시켰다. 이와 같이 기술의 역사적 진보를 전제하는 그는 그렇게 진보한 기술을 토대로 대중이 정치적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을 내비친다. 이처럼 벤야민에게 영화의 기술은 곧 기계적 복제 기술을 의미하는데 아도르노는 베냐민의 이러한 영화 기술 분석을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는 1936년 벤야민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논문에 대한 논평을 서술하는데 특히 제2의 기술에 대한 벤야민의 주장이 음악에서 기술에 대한 자신의 주장과 명백하게 어떤 공통의 토대에 있다며 긍정한다. 그러나 아도르노가 보기에 벤야민의 문제는 그가 하나의 기술에만 초점을 맞춘 채 두 가지의 기술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벤야민은 테크놀로기에만 주목한 채 영화의 기술을 기계적 복제 기술과 동일시한다. 아도르노는 자신의 논평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귀하는 자율적 예술의 기술성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리고 종속적 예술의 기술성은 과대평가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제 반론의 핵심이라고 대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도르노는 벤야민이 제2가치에 기반한 전통적 예술과 그로부터 벗어나 전시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예술인 영화로 구분한 것을 각각 자율적 예술과 종속적 예술로 규정한다. 그리고 그는 베냐민이 각 예술의 기술을 제1의 기술과 제2의 기술로 구분한 뒤 서로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 채 제1의 기술을 과소평가하고 제2의 기술을 과대평가하는 방식을 문제 삼는다. 나아가 아우라적인 특성이 우려할 만한 정도로 부합하는 장르가 오히려 영화라고 지적하면서 자율적 예술과 종속적 예술 모두 자본주의의 상흔을 지니는 것일 뿐 결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위해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고 반론하기도 한다. 나아가 하나가 다른 하나를 희생하는 것은 낭만주의적인 것이라며 더욱 변증법적인 사고를 추구해야 할 것을 조언한다. 아도르노에게 베냐민이 과거의 뒤처진 기술과 현재의 진보적 기술로 구분한 두 기술은 시대적으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공존하는 것으로 변증법에 있어서 필연적인 양극인 것이다. 다시 말해 두 기술은 궁극적으로는 동시적으로 사유되어야 할 대립적이면서도 서로 분리될 수는 없는 두 항인 것이다. 아도르노는 벤야민이 영화의 기술을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그것이 영화의 본질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점을 문제적인 것으로 여긴다.
영화에 있어서 테크놀로기는 기본적인 요소이지만 이 기술이 테크닉과 완전히 동일시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아도르노의 비판은 미학이론에서도 드러난다. 무상이 사라진 세계에서 기계적 재생산 수단을 통해 처음으로 대중이 예술과 마주하면서 예술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게 된 점은 예술 외적인 현상으로 예술의 존속을 정당화시키기보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제2가치에 기반한 아우라적인 예술이 소멸된 이후 복제기술을 통해 예술이 대중을 자극하고 선동할 수 있다는 벤야민의 주장은 예술 외적인 현상에 대한 설명일 뿐 예술에 내재하는 본질적인 역량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없다. 결국 아도르노에게 복제기술을 예술의 역할과 의미를 정당화하는 유일한 요소로 단정짓는 베냐민의 주장은 의심스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크라카우어에 대한 비판. 영화의 기술 개념에 대한 아도르노의 비판은 베냐민의 논문이 나오고 30여 년이 지난 뒤 등장한 크라카우어의 이론에도 일관되게 적용된다. 크라카우어는 영화 이론에서 물리적 실제의 부재라는 부재처럼 영화가 말 그대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세계를 고스란히 담아낸다는 사실에 관심을 둔다. 나아가 그는 일시적인 물질적인 삶을 찍어내는 것에 최적화된 영화가 거리의 분중, 무의식적인 몸짓들, 그리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상들과 같이 평범한 일상의 것들을 담아내고자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오직 영화의 기계적 기술, 즉 카메라의 역량에 집중하는 크라카우어의 이론은 아도르노에게 베냐민과 마찬가지로 영화의 기술 개념에 대한 불완전한 사유로 간주된다. 예술과 예술들에서 아도르노의 분석에 따르면 크라카우어는 영화의 미학적 완성을 양식화 원리를 거부함으로써만 카메라가 모든 주관성에 앞서는 날것의 상태의 존재에 의도 없이 침잠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으로 여긴다. 그는 사물을 소위 있는 그대로 또는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카메라의 역량을 통해 영화가 양식화 원리나 모든 주관성이라는 제작 주체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전제한 채 영화의 미학적 의미를 이러한 카메라의 역량과 동일시한다. 결국 그가 영화의 본질로 여기는 것은 그 어떤 의미나 내용으로부터도 고립된 작품 외부의 그 어떤 개입으로부터도 차단된 카메라 이미지들인 것이다. 그러나 아도르노에게 영화에서 의미의 개입은 필연적인 것이며 테크닉이 배제된 테크놀로기만으로는 영화가 성립될 수 없다. 그는 영화의 기술은 대본, 사진 이미지들, 카메라의 시점, 편집 등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의미를 주입한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양식화 원리를 거부하는 태도가 오히려 그 자체로 양식적인 원칙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도르노는 영화 투명성에서 의미를 제거하려 한 크라카우의 이론이 결국 다시 의미를 주입하게 되는 역설을 또다시 강조한다. 영화가 그 대상을 가능한 해체하고 수정할 때조차 그 해체는 결코 완전하지 않다. 그러므로 영화는 절대적인 구성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 요소들은 분해된 상태에서도 어떤 사물적인 것을 유지한다. 즉 순수한 가치가 아닌 것이다. 영화에서 대상이 환원시킬 수 없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적 표시이지 의도의 미적 실현에 의한 것이 아니다. 대상에 대한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영화 미학은 사회와 내재적으로 관련된다. 영화의 미학, 심지어 순수하게 기술적인 영화의 미학조차도 영화의 사회학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없다. 사회적 단념을 실행하는 크라카우어의 영화 이론은 그의 책에서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만든다. 주관적 의미를 제거해버린 대상들을 선택함으로써 이러한 영화들은 그것들이 회피하고자 했던 의미를 대상에 주입하게 된다. 크라카우어는 절대적인 구성, 즉 제작 주체의 완전한 개입 또는 장악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 카메라의 기록 능력을 사회적 연관성 또는 주관적 의미를 완전히 배제한 객관적인 물질 그 자체를 보여줄 수 있는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아도르노는 그러한 능력을 오히려 영화가 그 자체로 사회와 연관될 수밖에 없는 증거로 해석한다. 아무리 가치 중립을 표방하고 사회로부터의 단절을 의도하는 순수하게 기술적인 영화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이미 사회의 흔적이 반영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아도르노에게 예술은 오직 그것이 아닌 것에 대한 관계, 그 타자에 대한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며 예술이 거부하는 것을 부정된 계기로서 포함한다는 점에서 예술은 예술 외부로서의 사회와의 관계를 항상 전제할 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거부할수록 그 계기를 더 포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도르노가 문제적인 곳으로 지적한 영화의 두 기술이 동일시되는 현상이란 베냐민과 크라카우어의 경우처럼 인간의 손을 떠나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기계적 기술로서의 테크놀로기에 초점이 맞춰진 채 그보다 상위의 기술 개념인 테크닉이 간과되는 상황이다.
그에게 기술적 요소는 작품을 이루는 여러 요인들 중 하나일 뿐이기에 어떠한 작품도 그 기술적 계기들의 총괄 개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그에게 기술이란 그저 수단인 것도 아니고 베냐민이나 크라카우어처럼 그 자체로 전체로서의 본질인 것도 아니고 작품의 본질을 이루는 여러 핵심 요소들 중 하나로서 자리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도르노가 궁극적으로 주목하고자 하는 영화의 기술 개념은 베냐민과 크라카우어가 간과한 상위의 기술 개념, 즉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작품의 제작 주체에서 비롯되는 미학 내적으로 결정된 기술 개념인 것이다. 3. 영화에 적합한 기술로서의 몽타주. 아도르노에게 테크놀로기는 복제와 대량 생산이라는 형식을 통해 대중기만으로서의 계몽을 실행하는 이데올로기적 지배체제인 문화산업의 번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라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의 논의에서 영화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보다도 비판적인 관점이 우선시되는 것은 영화가 그 자체로 문화산업의 산물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그는 문화산업의 기술 개념이 예술작품의 기술 개념과 이름만 동일할 뿐 문화산업의 기술은 애초부터 분배와 기계적 재생산의 일종이기 때문에 항상 사물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문화산업의 기술, 즉 테크놀로기는 예술작품의 내적 기술과 결코 동일시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아도르노의 비판을 테크놀로기 자체를 비판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특히 음악과 달리 두 기술이 동시적으로 반영되는 영화의 경우 그 판단은 더 유보되어야 할 것이다. 영화를 위한 작곡에서 테크놀로기에 대한 그 유보적인 판단의 근거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에게 이 기술은 그 자체로 비난의 대상이기보다는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결정되어야 할 대상이다. 어떤 기술적 자원들이 예술에 쓰여야 하는지는 내재적 요구에 의해 결정되어야만 한다. 기술은 예술에 있어서 미래에 무한한 기회를 열어주는데 특히 가장 하찮은 영화에서조차도 그러한 기회들이 매우 명백한 순간들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기회의 요인들은 빅 비즈니스에도 연루된다. 산업화된 문화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두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즉, 대중예술의 미래의 미적 잠재력과 현대의 이데올로기적 특징 말이다. 아도르노는 기술이 가장 하찮은 영화에서조차도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해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은 그 자체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다른 한편으로 빅 비즈니스에도 연루되는 이데올로기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한 고려 속에 그 방향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최종적으로 내재적 요구, 즉 기술을 좌우하는 제작 주체의 작업에 달려있다. 복제 수단으로서의 기술보다도 그것을 조율하는 예술가의 기술이 더 큰 중요성을 띨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빅 비즈니스에 연루되는 이데올로기적 특징에 연관되는 기술, 즉 문화산업 안에서 발전된 기술은 구체적인 사례 속에서 비판된다. 영화의 기술은 사진적 리얼리즘과 상반되는 수단들, 즉 소프트 포커스나 오버랩, 플래시백 등을 발전시켜 왔는데 이러한 기법들은 개별적 작업의 필요, 즉 내재적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형화된 관습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에서 아도르노는 그 효과가 터무니없는 것이기에 제거해야 된다고 역설한다. 이러한 기법들은 문화산업의 양식인 사이비 리얼리즘을 구현하는 데에 사용되는데 그 특징은 철저한 리얼리즘과 상반되는 것이다. 소위 있는 그대로의 현실 기록을 추구하는 철저한 리얼리즘은 일정한 플롯이나 스토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탓에 낯설고 혼란스러우며 명료하지 못한 제작물을 관객에게 제공하는 반면 사이비 리얼리즘은 기존의 관습적인 제작 방식에 따라 친숙하고 안정적이며 명료한 또는 자연스러운 세계를 그려낸다. 사이비 리얼리즘에 기반한 영화는 관객이 스스로 판단하기 이전에 모든 반응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관객의 사유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적 특징을 지닌다. 그러한 결정은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정형화된 일종의 신호를 통해 이루어지며 범죄 영화나 모험 영화 같은 장르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는 이러한 영화들이 관객의 자발성이나 상상력을 소멸시켜서 적극적인 사유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을 비판한다. 그렇다면 아도르노에게 영화에 적합한 기술, 즉 미래의 미적 잠재력을 실현하며 영화로 하여금 예술 개념을 확장시키는 기술이란 무엇인가? 그에 의하면 진정한 기술의 의미는 수단의 풍요가 아닌 대상 자체가 객관적으로 요구하는 바를 맞출 수 있는 축적된 능력이며 이러한 기술의 이념은 기술을 과용하는 경우보다 제한함으로써 그 본질에 가까워진다. 1930에서 40년대의 미국 망명기간 중
문화산업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헐리우드 영화 산업의 황금기를 목격했던 아도르노에게 당대에 널리 퍼진 관습화된 영화 기술들은 수단의 풍요와 기술의 과형 속에서 발전된 것이었다. 따라서 그가 옹호하는 영화의 기술은 이러한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오히려 제한적인 사용을 통해 작품의 내재적 요구에 맞출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앞서 벤야민과 크라카우의 논의에서 확인한 것처럼 진정한 영화 기술은 테크놀로기에만 의존하는 것 또한 지향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영화는 공예품이 되지도 않고 기록물로도 환원되지 않는 방법, 즉 생산 주체인 예술가의 계획과 기계적 재현 기술 사이에 긴장을 유지시킬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는 그 답을 몽타주에서 찾는다. 예술은 무의미한 것 가운데서 의미를 암시하는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결국 가상이다. 그러나 의미를 부정하는 예술작품은 통일되어 있으면서도 파괴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몽타주의 기능인데, 이것은 부분들의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이질성을 통해 통일성을 거부하면서 동시에 형식 원칙으로 그것을 다시 불러온다. 몽타주 기술과 사진 기술 간의 연관성은 잘 알려져 있다. 몽타주에 적합한 무대는 영화이다. 시퀀스의 급작스럽고 불연속적인 병렬, 즉 예술적 수단으로서 다루어진 영상 편집은 영화가 주목하는 순전한 현 존재의 무의도성을 훼손시키지 않은 채 의도에 헌신할 수 있게 된다. 몽타주 원리는 사진이나 그 파생물이 비록 경험적인 현실에 제한적으로 종속되어 있음에도 그것을 예술에 통합하려는 일종의 속임수는 아니다. 오히려 몽타주는 사진의 나쁜 마법을 침투시키지 않음으로써 또 사진의 규범으로서의 사물성을 허가하지 않음으로써 사진을 내재적으로 넘어선다. 즉 몽타주는 사진의 자체적인 수정인 셈이다. 아도르누의 몽타주는 단순히 촬영물을 편집하는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으로 영화를 예술이도록 만드는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 몽타주는 부분들을 통일성 없는 이질적인 상태로 조합함으로써 의미를 거부하는 듯 보이면서도 그 안에서 또다시 통일성을 형식 원칙으로 불러들임으로써 의미를 암시한다. 일종의 변증법적인 방식에서 몽타주는 영화가 무의미한 것 가운데서도 의미를 암시하는 예술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몽타주는 종합의 부정이 형상화 원리가 된 것이다. 이로써 영화는 카메라가 기록하는 순전한 현 존재의 무의도성을 보존하면서도 동시에 제작 주체가 의도하는 바를 반영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몽타주의 기능은 영화를 위한 작곡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몽타주는 음악과 장면 사이에 의미 있는 관계를 설정해 주는데 그 관계는 직접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아닌 감정적이고 심지어는 대조적이어야 한다. 직접적인 일치의 관계란 음악이 특정 순간에 마치 신호에 복종하듯이 자동적으로 개입되는 경우로 대중영화에서 흔히 음악과 장면이 서로 예상 가능하게 조합되어 관객이 깊이 해석할 필요 없이 쉽게 이해하도록 만들어진 장면이다. 그렇다면 몽타주는 이러한 직접적 일치가 부재하거나 와해된 상태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작업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장면과 음악이 유사성으로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질문과 답변, 긍정과 부정, 가상과 본질과 같이 서로 충돌적인 관계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아도르노가 옹호하는 이상적인 몽타주는 관객이 직관적으로 일치 또는 조화로 인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불일치 또는 부조화의 상태를 만드는 기술이다. 이로써 영화를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에 의미 있는 관계, 즉 직접적으로는 무의미해 보이지만 간접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산출되는 관계가 형성된다. 몽타주는 테크놀로기에만 치중되지도 않고 상업적인 영화 기술로만 점철되지도 않은 영화, 즉 해방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다. 아도르노에 의하면 해방된 영화는 처리 방식과 소재, 진리 내용 사이에 의미 있는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테크놀로기라는 수단의 물신주의를 배척할 뿐만 아니라 영화 매체에 고유하게 내지 않은 선언적 집단성을 계몽적인 의도에 봉사하도록 만든다. 테크놀로기를 포함하여 작품의 여러 계기들을 서로 관계짓는 작업에 몰입하는 해방된 영화는 대중을 계몽시키려는 의도 없이 대중을 계몽시킬 수 있는 영화이다. 상업적인 영화가 관습적인 기법을 통해 관객의 사유를 통제하고자 의도한다면 해방된 영화는 관객의 적극적인 사유를 자극하는 무의미하고 부조화적인 산물을 통해 기존의 관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영화의 구체적인 사례로 그는 1960년대 기존의 상업적인 영화에 저항한 오버하우제너의 영화와 마우리치오 카겔의 안티테제를 제시한다. 특히 그는 영화의 가장 생산적인 잠재력이 발휘된 사례를 안티테제로 언급한다. 몽타주로 구현되는 아도르노의 영화적 기술 개념은 영화를 고유의 매체나 장르로 일반화하여 분석하기보다도 작품이라는 개별적 작업으로서 주목하도록 만든다. 기존의 예술과 다른 영화 매체 고유의 특성에 천착한 베냐민이나 크라카우어와 달리
그는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는 작품의 내용과 의미에 중점을 둠으로써 영화의 특성을 기존의 예술과 동등한 선상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그에게 영화는 기계적 기술의 사용과 대규모 자본의 투입과 같이 기존의 예술과 분명 다른 조건 속에서 등장하는 예술이지만, 기존의 예술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어진 재료를 어떻게 구성하고 극복하고 반영하는지를 중심으로 제작되고 이해되어야 할 예술이다. 즉, 기술의 문제는 주체와 분리된 객체의 문제가 아니라 객체를 다루는 주체의 문제, 제작 주체인 인간이 개입되는 방식의 문제인 것이다. 베냐민의 영화론과 크라카우의 영화론 사이에는 30여 년의 간극이 있지만, 아도르노에게 두 이론은 모두 기계적 국제 기술에만 주목한 채 제작 주체의 기술에 대한 고려가 부재하는, 영화의 본질을 충분히 설명해주지 못한 이론이다. 1930~40년대 미국의 할리우드 황금기부터 1960년대 오버하우젠 선언 이후의 뉴 저먼 시네마까지 모두 경험한 그에게 영화는 문화산업의 비대해진 유흥장치로 주로 생산되어 왔음에도 대안적인 장르와 작품들 또한 동시에 발전시켜온 예술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복제기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다양한 특성을 폭넓게 발전시켜온 예술인 것이다. 이처럼 영화가 문화산업의 핵심적인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진리 내용을 갖는 예술작품으로 귀속될 수 있는 핵심은 기술 개념에서 비롯된다. 즉, 기술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따라서 영화는 예술이 될 수도 상품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로써 문화산업의 이데올로기는 자신의 거짓말에 대한 해독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표현처럼, 영화는 이데올로기적인 문화산업에 기초하면서도 문화산업을 그 기만적 속성으로부터 구제할 가능성 또한 갖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논평을 맡은 김남시입니다. 아도르노의 영화에 대한 관점을 기술을 매개로 해서 논의한 논문 잘 읽었고요. 그에 대한 저의 몇 가지 문제의식과 질문을 논평문으로 적어보았습니다. 논평문을 읽으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 영화를 규정하는 큰 힘으로서의 테크놀로지가 기본적으로 자본과 결합되어 있다는 상황을 지적하는 겁니다. 계몽변증법에서 아도르노에 의하면 문화산업은 소비자들의 자발성과 상상력을 제한하고 상투적 수법을 통해서 새로움의 등장을 배제하며 체념을 부추기는 쾌락을 제공해서 현실의 고통을 잊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사회 전체를 동질화, 획일화시킨다. 이러한 문화산업의 배후에는 자본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이제 아도르노가 쓴 계몽변증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문화산업은 기계화 산업화된 기술로서의 테크놀로지와 뗄 수 없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문화가 대중을 위한 산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계화되고 산업화된 기술이 필수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테크놀로지가 거대 자본과 결합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생겨나는데, 전국 차원의 TV 방송 네트워크라든지 음반 제작과 유통망이라든지 영화 상영관, 배급망 등 설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아도르노가 비판했던 문화산업은 테크놀로지와 결합된 거대 자본이 문화적 산물을 양산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점에서 보자면 연구자가 지적한 영화에 대한 아도르노의 양가적인 태도, 그러니까 문화산업으로서의 영화에 대한 비판과 그럼에도 영화의 예술적 가능성을 인정하는 아도르노의 양가적 태도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자도 지적했듯이 문화산업론의 맥락에서 예술의 상품화와 물신화를 확산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이 바로 산업적 기술로서의 테크놀로지라고 한다면, 이렇게 태생적으로 테크놀로지에 기반하는 영화는 그 테크놀로지를 뒷받침하는 자본의 힘으로부터 자유롭기 힘들 것이며, 이것이 영화를 문화산업으로 만드는 근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르노는 영화가 예술을 확장하는 새로운 예술이 되기도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는 지점은, 어떻게 태생부터 이렇게 산업화된 테크놀로지와 결합될 수밖에 없고 그 점에서 자본과 결합될 수밖에 없는 영화가 어떻게 그 자본의 힘에 맞서서 예술을 확장하는 새로운 예술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아도르노는, 혹은 이제 본 논문은 이러한 산업적인 테크놀로지가 아닌 영화 내적인 기술인 몽따주라고 하는 영화 기술을 통해서 영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듯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방식의 이제 대답은 뭔가 좀 되게 우회적이고 심지어 가상적이라고 여겨지는데, 그 이유는 마치 이게 영화가 문화산업의 산물이 되거나 되느냐 예술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게 마치 이제 기술인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그 결정적인 지점을 영화 제작자가 활용하는 기술, 그러니까 기법으로서의 몽타주의 역량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이유는 이 논문에서 우리가 아도르노가 구분하고 있는 이 테크닉하고 테크놀로지 부분에서부터 그 구분의 모호함에서 기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론에서 아도르노는 테크닉을 미학 내적으로 결정된 것과 예술 작품 외부에서 발전된 것으로 구분하는데 연구자는 이를 받아들여서 좁은 의미의 테크닉을 예술 내적인 수공업적 기술로, 테크놀로지를 작품 외적인 산업화된 기계적 기술로 구분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 둘을 구분하는 부분을 인용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건너가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미학 내적으로 결정된 수공예적 기술로서의 테크닉과 작품 외적으로 발전된 산업적 기술로서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부분은 보기에는 분명한 것 같은데 따져보면 매우 모호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화된 기술로서의 테크놀로지의 출발을 어디서부터 볼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이 모호함이 부각되는데요. 손으로 직접 염료를 만들었던 화가들에게 산업적으로 생산된 튜브 물감은 이게 예술 외적으로 산업화된 기술의 산물인가? 아니면 망치와 정으로 대리석을 깎던 조각가가 손으로 사용하던 이 테크닉이 이제 나중에는 전동 글라인더를 사용한다면 이때 사용하는 이 전동 글라인더는 작품 내적인 기술이냐 아니면 작품 외적인 기술인가 하는 문제. 이러한 모호함은 산업적으로 생산된 카메라를 비롯한 기계장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영화의 경우에는 더 배가 됩니다. 영화를 제작의 모든 과정, 촬영, 녹음, 편집 과정 모두 산업화된 기술의 산물인 기계장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다면 과연 영화에서 미학 내적인 기술과 작품 내적 기술과 작품 외적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아도르노는 혹은 연구자는 이 두 구분의 모호함을 완전히 해명하지 않은 채 영화를 문화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예술로 만들어주는 진정한 영화 기술, 소위 해방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기술, 인용인데요. 그런 기술로서의 몽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제기되는 의문은 과연 그럼 몽타주라고 하는 기술은 어떤 점에서 이거를 예술 내적인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앞에서 얘기했던 테크닉과 테크놀로지 구분의 모호함에 의거하자면 그런 의문이 생겨납니다. 영화의 양가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이 몽타주가 그럼 작품 내적인 기술이냐 아니면 작품 외적인 테크놀로지인가라는 질문을 모호하게 남겨둔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연구자는 이 논문에서는 몽타주를 뭔가 테크놀로지의 좀 대립적인 것으로 계속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정한 영화 기술은 테크놀로지에만 의존하지 않고 몽타주는 테크놀로지에만 치중되지 않고 테크놀로지라는 수단의 물신주의를 배척한다라고 등등의 표현들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어쨌든 확실한 것은 연구자는 몽타주라고 하는 소위 진정한 영화 기술을 통해서 영화가 문화산업의 산물이 아니라 새로운 예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태제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주장은 앞에서 제기했었던 테크놀로지에 기반하고 있는 그 이제 자본과의 결합이라고 하는 이 영화의 조건을 앞에 두고 보면 조금 공허하게 들립니다. 문화산업이면서도 예술이어야 할 영화의 양가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예를 들어서 감독 그 입장에서는 몽타주라는 진정한 영화 기술을 활용해서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사실 영화 제작 비용을 댄 제작자나 대급사가 흥행성을 이유로 그를 반대하고 나설 때 분명하게 고쳐야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은 영화가 태생적으로 짊어지고 있는 자본의 무게와 압박에서 나오는 것일 텐데요. 그러면 이런 압박을 물리칠 수 있을 만큼의 정치적 역량을 갖춘 영화 감독이 몽타주라는 영화 기술, 사실 기술이라기보다는 기법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은데 이거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 영화는 문화산업적 산물이 아니라 예술이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라고 하는 좀 되게 좀 나이브하게 들리는 이런 주장으로 여겨집니다. 이 부분을 이제 좀 이런 그 인상을 강화시켜주는 문장이 이제 8페이지에 제가 인용한
연구자의 인용문인데요. 아도르노는 기술이 가장 하찮은 영화에서조차도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해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은 그 자체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다른 한편으로 빅 비즈니스에 연루되는 이데올로기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한 고려 속에서 그 방향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최종적으로 내재적 요구, 즉 기술을 좌우하는 제작 주체의 작업에 달려있다. 그래서 복제 수단으로서의 기술보다는 그것을 조율하는 예술가의 기술, 여기서는 이제 몽타주가 되겠죠. 그게 더 큰 중요성을 띨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까지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빅비즈니스에 연루되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작품의 내재적인 요구에 따라서 기술을 좌우하는 제작 주체의 역량, 이거에 따라서 영화는 문화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예술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라면 이게 되게 좀 원칙적이고 공허한 주장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근데 이러한 입장에 제가 보기엔 아도르노는 되게 가까운데요. 그거는 예를 들면 미학이론에서 이제 나오는 인용문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도르노는 여기서 그러니까 자율적인 예술이라면 그 자체가 테크놀로지에 기반한 예술의 산업적 방식에 대해서도 여전히 자율적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술과 예술의 관계에 대한 아도르노의 입장은 의외로 단순한데요. 그는 예술 외적인 기술, 테크놀로지는 그것이 아무리 산업화, 기계화된 방식으로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율적 예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외부적이라고 본다. 그래서 테크놀로지가 아무리 문화산업과 결부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도르노가 보기에 자율적 예술은 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조차 자율적일 수 있다. 이럴 수 있는 근거는 아도르노에게는 어디서 제기되냐면 그 테크놀로지를 작품의 내재적 요구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개별 예술가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에 달려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영화를 보는 이제 아도르노의 입장과 베냐민, 이 논문에서 비판하고 있는 베냐민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몽타주를 아무리 기술 개념과 결부시켜서 확장시킨다고 하더라도 아도르노에게 기술은 어디까지나 작품을 구성하는, 작품을 제작하는 개별 예술가가 적용하거나 혹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작품 제작의 수단, 다름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아도르노에게 몽타주는 이 소프트 포커스나 오버랩, 플래시백 등의 기법들처럼 영화 제작자가 거부하거나 채택할 수 있는 일종의 제작 방식 혹은 제작 기법의 다름 아니라는 거죠. 기술에 대한 베냐민의 논의는 이와는 전혀 다른 층위에 있습니다. 베냐민에게 영화는 단순히 영화 미학적 논의로 환원되지 않는 거시적인 차원을 갖는데요. 아시겠지만 베냐민의 기술은 인간을 인류라는 집합체로 재조직하는 잠재성을 지니면서 정신이 아닌 신체에 작용하는 신경 감흥을 통해서 세계와 자연, 인간 자신에 대한 전혀 새로운 관계 맺음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어떤 힘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필름과 영상기가 갖고 있는 기계성, 영화의 집단적이고 분산적인 관람 방식, 영화 속에 대중이 등장하는 현상 등은 모두 다 영화가 그 특유의 기술성에 입각해서 행하고 있었던 집합체의 신경 감흥의 사례들이었고, 베냐민은 당대인들을 영화가 이렇게 집합체적 신체로 조직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현상에 주목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도르노가 영화에 접근하는 방식하고 베냐민이 영화를 기술로서의 영화를 테크놀로지의 관련 속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르다고 한다면 이 논문에서 이제 베냐민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 비판의 문제는 조금 좀 힌트가 어긋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에게의 기술은 인간의 시체 감각에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영화는 그 기술의 이제 사례로 얘기되고 있는 것인데 반해서 아도르노가 기술과 관련해서 영화를 얘기하고 있다면 여기서는 그냥 작가가 영화를 제작한 제작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의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질문 두 가지를 하고 이제 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화의 집단적인 감상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네. 아도르노는 아시겠지만 이 예술이 대중과 관련되는 상황에 대해서 되게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적 재생산 수단을 통해서 예술이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키게 된 상황 자체를 아도르노가 의심스럽게 보는 구절을 제가 이제 이야기로는 구절, 그리고 이제 연구자도 인용한 인용문인데요. 그 인용을 해놨습니다. 바로 이로부터 생겨나는 질문입니다.
영화 기술에 대한 아도르노를 이 논문은 아도르노의 논의를 영화 제작에 투입할 수 있는 몽타주라는 기법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영화의 토대를 이루는 이 테크놀로지, 산업적인 기계적 테크놀로지는 또한 그 감상을 기본적으로 영화를 집단적으로 감상하게 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영화 감상의 집단성은 영화 기술에 대한 평가의 문제와 되게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아도르노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영화를 집단적으로 감상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 지점이 좀 궁금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크라카우어 영화론에 대한 아도르노의 비판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발표자의 그 글을 들었으니까 이제 간단하게만 요약하자면, 이제 그 크라카우가 영화의 본질로 여겨지는 것은 어떤 개입으로, 작품 외부의 개입으로부터 차단된 카메라 이미지들인데, 그런데 아도르노는 영화에서 의미의 개입은 필연적이다 라고 이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적으로 크라카우의 영화론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크라카우가 대본, 사진, 카메라, 시점, 편집 등의 제작자의 개입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몰랐을까? 그러니까 크라카우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지점은, 영화가 미술이나 음악 등의 전통적인 예술과 비교해 보면 이 영화라고 하는 카메라 장치라고 하는 게 작가에 따른 스타일이 확립되기 힘든 언스타일라이즈 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크라카우 입장에 대해서 영화에서 의미의 개입은 필연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옳을지, 뭐 이런 점에 대한 의문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몽타주에 대한 질문인데요. 연구자는 아도르노가 말하는 몽타주가 크라카우가 강조한 영화의 무의도성과는 대조적으로 영화의 작가의 주관성에 기초한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기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용문으로 띄게요. 그런데 몽타주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구축주의 맥락에서 제기된 러시아 이제 러시아에서 제기됐었던 러시아 감독들 크루슈프나 아이젠슈타인 등의 몽타주 개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몽타주는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미학적인 기술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사실은 현실을 드러내어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컨스트럭티브한 방법의 하나였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몽타주의 개념과 아도르노의 몽타주 개념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라고 하는 질문을 제기하면서 제 논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남시 선생님의 논평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화 아도르노가 얘기한 집단성의 개념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을 해주셨는데, 먼저 이제 아도르노의 엘리트주의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아도르노가 엘리트주의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사실 피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아도르노가 선호하는 또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매우 희귀한 순간이고, 아도르노가 음악 미학에서도 사실 그러한 희귀한 순간들에 대해서 얘기를 언급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아도르노가 선호하는 또는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희귀한 순간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엘리트주의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고, 사실 사실 제작 주체가 영화 안에서 얼마나 영향을 발휘할 수 있나, 영화가 자본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완전히 제작 주체의 역량이 온전히 발휘될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당연히 어려운 지점이 있을 것이고 아도르노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바가 있지만, 사실 그 안에서도 어디까지나 또 제작 주체가 본인이 적용할 수 있는 결정권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아도르노는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몽타주라는 기법이 될 것인데, 먼저 집단성 얘기를 하자면, 아도르노가 영화 투명성에서 해방된 영화가 선언적인 집단성을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의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영향 관계에서 떼내어서 계몽적인 의도에 놓아야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에 내재된 집단성이라는 것이 무의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영향관계로 갈 수도 있고 계몽적인 의도에도 놓일 수 있다라는 이제 양면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도르노가 얘기하는 집단성이라는 것은 사실 아도르노가 벤야민한테 보낸 편지에서도 얘기했듯이 벤야민이 얘기하는 복제 기술을 통해서 대중이 동시적이고 집단적으로 작품을 수용하게 된 상황 자체를 집단성으로 벤야민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도르노는 그렇게 정의하는 집단성을 인정을 하는 바고, 그러한 집단성이라고 할 때 벤야민 같은 경우는 기술복제 시대 논문에서 그러한 집단성이 일종의 당시 이제 파시즘적인 영화 제작에 저항할 수 있는 어떤 혁명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암시적으로 얘기하는 지점이 있는데, 아도르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집단성이 오히려 그러한 파시즘적인 이데올로기적인 사용 방식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을 경계를 하고 있고 그 점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양면성을 이제 방향을 어떻게 지울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데, 영화 투명성에서도 한 사례를 드는 게 이제 헐리우드 영화 1930년대 헐리우드 영화인 Anything Goes라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남자 주인공이 식탁을 주먹으로 꽉 쥐고 치면서 뭐 Things must change라는 대사를 치는데, 이런 식의 이제 표현 방식 자체는 사실은 영화에 내재된 그런 집단성을 이제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러한 집단성을 계몽적인 의도로 가져가는 게 중요할 것인데, 이제 그런 계몽적인 의도로 가져가는 게 이제 몽타주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고, 또 이제 쓰는 표현이 진정한 의도는 이제 의도를 포기함으로써 가능해진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집단성이 오용되는 방식이 이제 뻔한 관습적인 또는 정형화된 기술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글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내재적인 요구, 어떤 맥락에 관계없이 기존에 있는 기술도 뭐 소프트 포커스니 뭐 플래시백이니 이런 것들을 그냥 무작위로 갖다 쓰는 방식의 어떤 상업적인 영화들이 그러한 집단성을 이제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하는 방식으로 쓰는 거라고 한다면, 이제 아도르노는 그러한 기법들을 오히려 배제함으로써 집단성이 계몽적인 의도로도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방식은 결국 기존의 그런 관습이나 정형화된 방식에서 벗어나서 관객이 영화에 오히려 휩쓸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그러니까 각자의 상상에 맡김으로써 이런 자율성을 남겨둠으로써 역설적으로 집단이 계몽될 수 있는 방식으로 나아가게 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크라카우 영화론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고, 또 몽타주의 의미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뭐 크라카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크라카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할 필요는 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아도르노가 얘기하는 지점에서는 크라카우어가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그 카메라가 현상을 있는 그대로, 속에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물리적인 세계를 그 자체로 구제할 수 있다는 이 믿음 자체가 이미 전제를 조금 문제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 대해서는 저는 합리적인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몽타주 얘기도 해주셨는데, 플래쇼프나 아이젠슈타인 같은 경우가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식적인 구축적인 방식의 하나라고 할 때, 아도르노라면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 이미 그들의 방식 자체가 본인들의 주관이 개입되어 있는 방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아마 비판을 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아도르노가
몽타주 얘기를 하면서 에이젠슈타인식의 몽타주를 선호한다고 얘기를 그 영화를 위한 작곡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인용문을 보면, 그러니까 그 논문에서도 썼지만 이미지와 음악 사이의 관계가 유사성의 관계가 아니라 질문과 답변, 긍정과 부정, 가상과 본질의 관계로 맺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방식이 이제 에이젠슈타인식의 몽타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방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종의 변증법적인, 그러니까 아도르노가 얘기한 부정 변증법의 방식, 그러니까 서로 상충하는 것들이 동시에 있지, 상충하지만 또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서 구성되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종합의 부정의 방식으로 형성이 돼야 한다고 아도르노가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사례를 통해서 좀 이해하면 쉬울 것 같은데, 논문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아도르노가 거의 유일하게 이제 긍정하는 사례가 안티테제라는 마우리치오 카겔의 TV 영화인데요. 이거는 일관된 서사를 좀 정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장면들이 구성돼 있고, 그러니까 한 엔지니어가 실험실에서 소리 실험, 일종의 소리 실험을 하는 어떤 서사인데, 그 안에서 이제 소리 또는 음악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 배경 음악이나 소리가 우리가 흔히 하는 멜로디가 이렇게 있는 음악이라기보다 일종의 되게 어떤 구조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소리들이 삽입이 되어 있는데, 그 소리가 사실 이미지와도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 나열돼 있고, 그러니까 거의 나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맞을 정도로 조금 혼란스럽고, 또 디제시스적인 소리, 또 비디제시스적인 소리들 구분도 없는 방식으로 영화가 진행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어떤 우리가 쉽게 이 장면은 어떤 소리가 날 것이다 라는 예상을 뒤엎는, 또는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영화 장면이나 소리들이 구성되는,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이제 비유기적이고 통일이, 그러니까 종합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흘러가는 식으로 이제 영화가 구성돼 있다고 할 때, 여기에서 이제 아도르노가 옹호하는 몽타주 기법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아도르노가 개별 작품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을 어떤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라는 식으로 이제 일반화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 하나의 개별적인 사례로서 우리가 아도르노의 몽타주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